제가 진료실에서 하는 말 중에 꽤 많은 말이 섹스 많이 하세요. 섹스 좀 많이 하세요. 우리가 부부관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면 애무는 하세요? 전이는 하세요? 이렇게 제가 딱 여쭤보면 바로 삽입으로 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20대보다도 섹스를 너무 못하세요. 저는 압구정 두 번째 봄 여성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부인과 전문입니다. 여성의 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께 다양하고 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생활을 하는데 의학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부부를 기준으로 1년간 10회 미만, 월 1회 미만으로 성생활을 하면 섹스리스 부부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00명을 기준으로 성관계 빈도를 조사한 결과 월 1회 이하의 비율이 40.8%로 3명 중 1명은 섹스리스라는 말과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섹스리스의 삶을 살고 계시고요. 진료실에서 얘기를 나눠봤을 때 거의 부부관계 안 한다, 가족끼리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다양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삶이 바빠서일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하는 말 중에 꽤 많은 말이 섹스 많이 하세요. 섹스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부부끼리만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MZ 친구들은 정말 남자친구랑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 오히려 남자친구를 저희 병원에 데리고 와요. 섹스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나 아니면 고민이 되는 얘기들을 저한테 물어본다거나, 되게 서스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해서 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숨기고 뭔가 금기시하고, 오히려 뭐 애는 둘 셋씩 있어요. 애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뭐 섹스에 대한 거는 말하는 거를 꺼리고 터치, 스킨십 하는 거를 더 이걸 뭐 어떻게 가족끼리 그러냐, 우리는 각방 쓴다, 이런 식으로 꺼려하고. 부부관계 할 때 어떻게 하세요? 하면 애무는 하세요? 전이는 하세요? 이렇게 제가 딱 여쭤보면 바로 삽입으로 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남편들이 전이가 없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20대보다도 섹스를 너무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얘기를 들으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40대, 50대, 60대 여성들이 섹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제는 뭐 와이프한테 우리 좀 자자 뭐 이렇게 신호를 보냈을 때 와이프가 싫어 하고 도망간다던가. 그리고 보통은 우리가 40, 50대 여성들은 급격한 몸의 변화를 겪죠. 폐경, 갱년기를 겪죠. 근데 남성들은 갱년기가 그렇게 급격하게 오지 않아요. 천천히 이제 남성 갱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몸의 변화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공부가 또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너무 무지해요. 와이프가 어떤 상황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거절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와이프는 나를 그냥 거절해,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섹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다 보니까 둘이 그냥 각방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각자 바람을 핀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섹스리스로 간다거나, 그러다 보면 이혼까지 가고, 뭐 저희 진료실에서 뭐 울고 불고 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진짜 이거는 큰일이에요. 성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좀 상대가 어떻게 스킨십을 했을 때 좋아하는지 좀 상대한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즉 성관계,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성관계는 인간관계의 연장선이거든요. 우리가 섹스가 즐겁고 재미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호감이 있을 때 섹스가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사람과의 호감이 1도 없는 상태에서 섹스가 즐거울 수 있을까요? 막말로 원나잇을 해도 그 사람과의
불꽃이 조금 튀고 호감이 있어야 원나잇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하면 그거는 강간인 거죠, 막말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몸도 부길 줄 알고 안아주고 좀 계속 그런 관계,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관계를 할 때도 저는 삽입만이 섹스는 절대 아니다. 우리가 삽입까지 가지 않더라도 애무만 갖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오히려 성적인 그런 기능은 여자나 남자나 떨어져요. 여자도 폐경이 되기 때문에 질 건조도 오죠. 성감도 떨어져요. 뭐 남자는 안 그럴까요? 남자들도 음경의 크기도 작아질 수 있고요. 발기 상태라든가 지속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얘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다 보니 꼭 삽입만 하는 게 아니라 만져주고 뽀뽀도 하고 그런 거 자체도 섹스의 한 종류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기쁨을 느끼고 상대가 기뻐하는 걸 보면서도 만족감도 느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오로지 삽입만 하면서 내가 내 만족 아니면 그거 자체로 나의 자존감만 채우려고 해서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극단적인 경우 이혼이죠. 이혼 진짜 많습니다. 이혼하신 분들 중에 많은 원인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성격 차이지만 내면에 깊이 있는 거는 섹스리스가 정말 많고요. 결국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나중에는 섹스리스로 진행이 되는 거죠. 고객님들 중에서도 한 3년간 각방 쓰시고 좀 사이가 좀 대면대면 하신 분이 계셨는데 결국에는 갱년기로 인해서 몸의 컨디션이 떨어져서 남편의 그런 성관계 신호를 그분이 도망 다니셨던 거예요. 그리고 갱년기가 되면서 살도 좀 찌고 하니까 자신감을 많이 잃으셨던 거죠. 그래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다시 시도를 했는데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본인 자신감을 찾으시고 남편도 와이프가 계속 거절만 하다가 받아주고 이게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혼 한 해 만에 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맨날 호캉스 다니고 그러세요, 두 분이서.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20, 30대 커플 같은 경우는 헤어지면 그냥 헤어진 걸로 끝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년 같은 경우는 헤어지면 문제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깨지는 거예요. 둘만 깨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훨씬 사회적 손실이 큰 거죠. 중노년층의 성생활은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우선은 이 성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운동도 되고요. 남성분들한테서는 전립선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여성분들한테서는 질폐쇄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질도 쓰지 않으면 의학용어로 질위축증이 오게 되면서 질이 아예 쪼그라들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성생활은 고사하고 나중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이라든가 자궁 초음파를 보지 못할 정도로 질이 막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 검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 쪼그라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주기적으로라도 성생활 하는 거를 권고드리고 또 이거 자체가 활력이 될 수 있어요. 결국에는 남는 거는 자기의 파트너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라든가 자존감, 그 다음에 사랑받는 느낌을 채울 수 있게 성생활을 좀 주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부부 사이에서라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라도 너무 무너지는 모습, 망가지는 모습 조금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내 남편, 내 와이프 앞에서 빨가벗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편하게 계시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계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부부 사이에서라도 내가 멋있는
멋있게 보일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모습도 부부 생활에 조금 더 활력소라고 생각하고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계속 자기 관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 냄새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청결 상태도 계속 잘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취미 생활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그런 매력 같은 것들도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함께 여유 시간이 있을 때는 같이 산책을 한다던가, 예전에 함께 데이트를 했던 곳을 같이 가본다던가 해서 추억을 좀 되돌이켜 보는 것도 훨씬 더 옛날을 떠올리면서 좀 불꽃을 다시 태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함께 갖는 시간을 늘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꽤 많은 부부들이 각방 쓰시거든요. 생활은 따로 조금 하시더라도 주무실 때는 같이 주무세요. 침대는 한 침대에 써보시면서 한 이불 덮고 주무시고, 적어도 같이 살 이렇게 부비시면서 이렇게 지내보시고, 파트너 주무시는 얼굴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좀 시간을 지내다 보면 아마 작게 있었던 애틋한 마음이 조금씩 더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한 실험에서 오히려 부부한테 같은 침대에서 있으면서 당신네들 섹스하지 마세요 라고 오더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며칠 지난 이후에 그 부부가 잠자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오히려 계속 같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다 보면 점점 그런 애틋한 마음이 다시 생기시고 어색한 감정들도 좋아지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여성과 남성의 그런 성반응이라고 하죠. 남성과 여성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보통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이 먼저 사정을 하고 나면 우리 남편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휙 돌아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뭐 씻으러 가시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천천히 10분 정도를 좀 텀을 두면서 애무를 좀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르가즘까지 갈 수 있도록 10분 정도 전이 또는 애무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남성분들 음경 애무해 주시면 너무 좋죠. 마찬가지로 음경과 상동기관이 여성에도 있습니다. 여성에서는 클리토리스, 음액입니다. 그게 이제 귀두처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은 신경 다발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음액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우리 와이프가 훨씬 더 기쁘게 성관계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손이라든가 아니면 입으로 해주신다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섹스토이 같은 것도 활용해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되게 섹스토이 샵이 되게 귀엽게 돼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많이 가거든요. 옛날처럼 지저분하거나 도로에 이렇게 댕그러니 있지 않습니다. 핫플레이스 같은 곳에 있다 보니까 같이 데이트하면서 가보셔도 예쁜 점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사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보시면 그동안에 그냥 루틴처럼 했던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새롭게 할 수 있는 성관계를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섹스토이 중에서 유명한 게 있는데 우머나이저라고 있어요. 진료실에서 저희 고객님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기계인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는 섹스토이예요. 진동형 바이브레이터 형태랑 아니면 삽입형 질 안에다 넣는 형태도 있어가지고 취향에 따라서 좀 골라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활제 같은 것들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일 베이스는 오히려 조금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수용성이 훨씬 더 자극이 적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조금 따져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더 편안하게 아프지 않게 관계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렸고, 예전에는 제가 우머나이저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샘플을 좀 받아가지고요 저희 고객님들한테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남편이랑
사람이랑 써보고 재밌었다고, 너무 좋았다고 저한테 감사하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고, 이런 거 안 써봤는데 되게 신기했다, 남편이 너무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피드백을 들어서 저는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더 돈독해지고 더 재밌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의사로서 오히려 그 가족끼리 끈끈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가지고 되게 신기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정해진 거는 없거든요. 개인의 이제 컨디션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맞춰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아니면 적게 하면 이거는 또 서로 뭔가 죄책감을 느낀다, 삽입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삽입으로 안 하면 뭐 내가 죄를 짓는 거다,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 이런 거 다 아니니까요. 애무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어떨 때는 진짜 삽입을 해도 좋고, 다 맞춰서 서로 그렇게 즐기시면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폐경이 되면서 난소에 있는 에스트로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는 여성 호르몬 요법, 보충 요법을 하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지만, 우선 그거는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제는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할 거고, 발기부전 같은 경우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다라필, 우리가 비아그라라고 하죠. 그 약을 쓰면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이제 좀 제대로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죠? 영양제. 영양제 좋아하시잖아요. 영양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영양수액 요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또 하는 영양제인데요. L-카르니틴, 그 다음에 아르기닌. 요게 성감을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여성 성욕 감퇴 장애 이럴 때 쓰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혹시 먹는 거라든가 아니면 수액 이런 걸로도 많이 이제 보충을 해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섹스를 하는 것도 결국엔 체력이 돼야 하는 겁니다. 골골돼서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는 없거든요. 서로 나도 만족스럽고 파트너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체력이 돼야 되는 건데, 특히나 노년으로 갈수록 골밀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뼈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따라서 근력 운동, 웨이트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남녀 모두 케겔 운동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골반 쪽으로 주요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성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비뇨 생식기계 이런 증상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케겔 운동은 여성에 더 중요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과 출산을 이미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골반적 근육들이 매우 약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이라든가 뭐 변비, 또한 이제 자궁이 내려앉는 골반 장기 탈출증, 이런 것들이 이제 중년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케겔 운동 같은 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불편감 같은 게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케겔 운동을 30, 40대부터만이라도 꾸준히 해주신다면 이미 중년에는 그런 불편감 없이 잘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고, 덩달아 성관계를 할 때도 더 만족스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면 하거나 이렇게 불편했던 부부가 있었다면 더 끈끈하게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산부인과 전문의 헬프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딱 든든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좀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잘 안 가요. 산부인과 가는 거가 싫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질염이 진행이 돼가지고 점점 염증이 몸 안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심한 경우는 이제 아예 골반 장기가 염증으로 다 떡이 돼가지고 우선은 이제 산부인과에
3대장이 있으시죠? 질염, 무월경, 그다음 부정출혈. 일반적으로 여성의 75% 이상이 평생 질염을 겪을 정도로 질염 환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레깅스라든가 좀 타이트한 옷도 많이 입고 이러다 보니까 질염은 정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질염하면 보통 지저분해, 아니면 이 친구 되게 성적으로 액티브한가 보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질염은 그렇게 간단한 질환이 아닙니다. 정말 원인도 다양하고요. 꼭 성생활과 연관이 없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질염은 질에 생기는 염증인데요. 우선 질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은 되게 특이하게 외부랑 통기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골반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오염된 공간이랑 우리 몸 안에 무균 상태의 공간과 연결을 해주는 통로가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 공간을 산성으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pH가 3.0 정도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락토바실루스, 우리가 쉽게 유산균이라고 하는 정상 상재균이 질 안에 살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 유산균들이 이 안에서 군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감기 걸리고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성생활을 좀 많이 한다거나 이런 원인에 의해서 이쪽에 pH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유산균들이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정상 상재균에 의한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성병에 의한 세균이 증식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는 게 바로 질염입니다. 증상은 되게 다양한데요. 무증상부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만큼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은 무증상은 무증상이고,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우선 정말 역한 냄새, 이건 정말 불편한 느낌이고, 가려움증, 따끔따끔한 느낌, 두부 으깨 놓은 것 같은 코티지 치즈 같은 덩어리진 분비물이 뚝뚝 떨어진다던가, 누런 분비물, 콧물 같은 고름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든가, 녹색에서 연두색, 회색 분비물이 나온다던가, 정말 다양한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외음부에 수포, 물집 같은 게 생기거나 궤양이 생기거나 그런 이상한 병변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환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질염이 자주 재발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금방금방 나으면 저는 굳이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균이 상재균이 아니라 재수가 없게 성병에 의한 균이라면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진짜로 골반염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판단을 좀 저희가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좀 뭔가 이벤트가 있었을 경우에는 꼭 병원을 방문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이벤트가 없다, 그런 이벤트가 없고 그냥 질염이 경미하게 그냥 자주 재발하는 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질이 있는 한 여성들은 감기 같은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너무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기본적인 컨디션 관리 같은 거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벤트가 만약에 있고 찝찝하다 하시면 그냥 버티시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오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가 사실은 자기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다시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이제 산부인과 가는 거가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잘 안 가요. 그럴 경우에 이제 질염이 진행이 돼가지고 점점 염증이 몸 안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첫 번째는 비뇨생식기계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방광염, 그다음에 신우신염, 그러다가 이제 폐혈증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무섭죠. 또는 이제 자궁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염, 내막염, 난관염, 골반염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골반강으로 퍼져버리게 되면서 간까지 염증이 생기는 피츠휴-커티스 신드롬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심해지면 불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만성 골반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또는 배 안에 농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는 꼭 성전파성 질환이 아닌 그냥 조그마한 잡균, 그런 잡균으로 인한 염증이 쬐끔 발생해도 심각한 골반통이 발생해서 툭 하면 배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고 이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난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임신하려면 이제 무조건 시험관, 그렇게 해야 임신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골반염으로 오셔가지고 난관 쪽에 농양이 생긴 분들도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종종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입원시켜가지고 주사항생제 치료로 했었고요.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해서 복강경으로 봤었는데 아예 골반 장기가 염증으로 다 떡이 돼가지고 그거를 분리하는 수술도 제가 들어가서 했었고 꽤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상재균에 의한 질염, 그다음에 성매개성 감염, 이게 조금 우리 일반 분들한테서는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가 좋은 분류인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재균에 의한 질염이라고 하면 이거는 모든 여성이 다 가지고 있는 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거는 성병이 아니다. 즉 파트너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은 유산균이 99%의 질에 있어야 되는 건데 상재균은 보통 1%만 존재합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정상적인 성생활, 즉 뭐 질내사정이라든가 아니면 반복되는 질세척 이런 거에 의해서 pH 3.0이 깨져버립니다. 질안이 중성이 될 경우 정상 상재균이 과증식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특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질내 사정을 반복해서 했을 경우에는 남성의 이제 정액 같은 경우는 pH가 알칼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산성과 알칼리가 섞이면 뭐가 되죠? 중성이 되죠. 그럼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균은 가드넬라 질염, 그 다음에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이라는 균, 칸디다 알비칸이라고 하는 곰팡이성 질염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성병이 아니에요. 컨디션이 저하되거나 그러면 자주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증상이 있을 때마다 약을 잘 드시면 됩니다. 이런 균의 증상은 우선 특징적으로 가드넬라 같은 경우는 냄새가 생선 비린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흔하고요. 성관계가 전혀 없는 아이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런 콧물 같은 분비물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에 의한 질염은 특히 방광염을 자주 일으킬 수가 있고요. 칸디다에 의한 그런 곰팡이성 질염 같은 경우는 두부 으깨놓은 것 같은 뚝뚝 떨어지는 두꺼운 분비물을 야기를 하고 매우 가렵고 따끔거리는 자결감이 특징입니다.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잘 발생하고 이런 칸디다가 자꾸 반복되는 경우에는 에이즈 환자 또는 임신 상태 또는 당뇨가 있을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가드넬라나 아니면 유레아 플라즈마는 얘네가 세균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칸디다 같은 경우는 곰팡이, 진균이기 때문에 항진균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성매개성 감염에 의한 질염, 얘네는 뭐다? 성병,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옮은 겁니다. 파트너랑 같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류가 어떤 게 있냐? 가장 흔한 거 클라미디아, 그 다음에 트리코모나스, 그 다음에 매독, 임질, 거기다가 헤르페스 질염 등이 있습니다. 먼저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이런 애들은 무증상인 경우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다른 상재균에 의해서 증상이 있어서 왔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증상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비특이적입니다. 분비물이 그냥 이상하거나 약간 가렵거나 이 정도입니다. 안에 저희가 실제로 내진을 했을 때 특징적인 증상들은 있습니다. 자궁 경부가 약간 딸기처럼 빨갛게 까져 있는 경우가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환자가 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몰라요. 특히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는 치료를 안 할 경우에는 1년 안에 금방 골반염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빨리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헤르페스 질염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기폭, 물집을 일으켜요. 남자들도 음경 같은데 물집이 생기거든요. 물집이 터지면 너무 아픕니다. 매우 심한 통증이 생기고 초기 감염 때는 감기나 독감 걸린 것 같은 그런 전신 증상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헤르페스는 한 번 걸리면 완치 안 됩니다. 평생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꾸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단, 이 헤르페스는 약의 반응을 좀 잘 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금방 들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면 자꾸 재발하기 때문에 평소에 면역력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얘가 발현이 됐을 때는 성관계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쉽게 파트너한테 옮길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간혹 이 헤르페스가 생겼을 때 좀 되게 좌절하고 죄책감에 휩싸여가지고 나는 이제 평생 섹스를 하면 안 되나 막 이렇게 되게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헤르페스는 논문에 나와 있기로는 전 인구의 40%가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흔하게 깔려있는 성병입니다. 굳이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죄책감에 빠져 있거나 소위 말하는 문란한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갱년기가 되면 또 위축성 질염이 생기는데요. 요거는 감염에 의한 질염은 아니고요. 질 자체가 폐경이 되면서 난소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질 점막이 점점 말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막 쪼그라들게 돼요. 진짜 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질 안에 있는 산성도가 유지가 잘 안 되게 돼요. 산성도 유지가 안 되면 염증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산성도를 유지를 못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염증이 바로 위축성 질염이에요. 그러다 보니 치료가 뭐다? 부족한 에스트로겐을 채워주는 게 치료입니다.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아예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축성 질염이 계속 있는 분들은 평생 에스트로겐을 지속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오시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이제는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묻게 되고요. 왜냐하면 성경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진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저희가 프라이빗을 침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부인과는 성의학과 관련이 있는 과이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기구를 넣을지 질 안에다 넣을지 말지 이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저희가 내진을 할 수 없죠. 근데 성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질 안을 보는 질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둥이처럼 생겼는데요. 그거를 질 안으로 되게 조심스럽게 넣어가지고 벌린 다음에 질 분비물 상태, 자궁 경부 이런 거를 다 살펴가지고 본 다음에 질 분비물을 얻어가고요. STD 12종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반적인 상재균들, 그다음에 성병에 의한 그런 균 포함한 12개의 균들을 보는 검사인데요. 보통은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험이 되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검사고요. 충분히 우리가 의미 있게 균을 다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상 검사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균에 따라서 타겟팅 해가지고 이제는 정확한 항생제 또는 항진균제 또는 항바이러스제를 선택해서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질염이라는 게 꼭 성생활하고만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주무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식단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술도 웬만하면 너무 자주 마시는 거 지양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 친구들 너무너무 깔끔하게 잘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질세정제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질세정제 사용하실 때 외음부만 세척하셔야 됩니다. 질 안쪽까지 세정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절대 질염을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니까 꼭 금기입니다. 그건 절대 금기입니다. 외음부에 있는 부분만 깨끗하게 세정하시고 잘 헹궈 주시면 되고요. 성관계 할 때도 조금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해주시는 거, 그런 거는 조금 추천해 드리고, 충분한 휴식 이런 것들도 잘 유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타이트한 옷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입으시고 나서 집에서는 좀 헐렁한 옷 같은 거 많이 입으시고, 집에서는 오히려 속옷 같은 거 안 입으시는 거 저는 더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질염과 되게 밀접한 질환,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가 정말 질염과 떼놓을 수 없는 질환이거든요. 당뇨 같은 경우는 칸디다라던가 헤르페스의 재발률을 매우 높이게 되고, 특히 단 음식 자체가 이 질내 환경을, 즉 pH를 깨트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음식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디저트 정말 좋아하잖아요. 사실 저도 빵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요. 몸에서 혈당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질 안에는 되게 혈관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질 내 pH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때 이제 락토바실루스 유산균들이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오히려 곰팡이, 칸디다 알비칸들이 더 살기가 좋아지는 환경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곰팡이성 질염이 매우 잘 재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단은 좀 건강한 식단으로 항상 유지를 해주시고, 디저트류는 좀 가끔씩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 결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우리 환자분들 내진을 했을 때나 관리해드리는 거 좀 도움을 드렸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논문에서는 음모 자체가 우리가 성관계를 했을 때 균들을 좀 막아주는 버퍼 역할을 한다라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인의 호불호에 맡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위생 상태만 깨끗하게 한다면 사실상 질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통계적으로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이 여름에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Y존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겹치고 우리 여성들이 항상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또 헤어도 원래 자연적으로 있는 곳이고, 기본적으로 정상 상재균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온다습한 그런 환경에 좀 더 취약하고 세균 증식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어서 이런 여름에 좀 더 감염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고요. 여성 청결제를 매일 쓰는 것 자체는 좋은 제품, 확실하게 pH가 산성인 제품을 잘 골라서 올바른 방법으로 쓴다면 염증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 pH가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제품을 질 안으로 세정을 한다면 그때는 염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보통 여성 청결제라는 게 외음부 세정용으로 나오거든요. 안으로 쓰는 것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굳이 그것까지 사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음부 쪽만 잘 세정을 해주시면 되고, 여성의 몸이라는 게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 안쪽은 저절로 여성의 분비물들이 이렇게 내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외음부에 있는 노폐물들만 매일 잘 깨끗하게 세정만 해주시면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성 청결제는 매일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질 유산균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를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영양제인 거고요. 직접적으로 또 질 안에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경구로 섭취해서 간접적으로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다고 해서 내가 질염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또 막 맹신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좀 서포트 해주는 의미로 고려를 해주시고, 혹시 증상이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질염은 결국에는 원인균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에 맞는 정확한 약을 사용함으로써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질 유산균만 먹어서 낫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자기가 관리해서 다 무조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염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요거는 당연히 성적인 생활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주를 너무 과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너무 바쁘게 산다던가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시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병원 오셔가지고 항상 질문하시고 그렇게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변 증상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야간뇨예요. 밤에 자꾸 깨시는 분들은 저녁 식사 시간 이후부터 주무시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이대 서울병원 비뇨약과에 근무 중인 김명이라고 합니다. 주로 진료 보고 있는 영역은 전립선, 전립선 비대, 전립선암 같은 질환들이고요. 제가 좀 진료실 바깥에서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전립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 중입니다. 일단은 지금 요 화면에 나오시는 요 증상 정도가 집에서 본인이 소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요한 증상들이고요. 두 가지 이상이 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배뇨 장애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소변을 보는데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실은 먹고 자고 싸고 문제 없으면은 병원에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싸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를, 특히 소변을 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걸 배뇨 장애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으신 편이고요.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소변 보는 거에 문제가 생겨서 저를 찾아오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대표적인 증상이 소변이 마려운데 화장실 같은 데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는 세뇨 라고 하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또 소변을 보고 나가지고도 이제 소변이 시원하지가 않은 잔뇨, 소변을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자주 보는 빈뇨, 소변이 마려우면은 좀 오래 못 참고 화장실에 빨리 가셔야 되는 절박뇨, 그게 더 심해지면은 팬티 흘리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요실금이라 그래요.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또 소변 때문에 밤에 자꾸 깨서 잠을 깊게 못 주무시는 야간뇨, 이런 증상들이 이제 배뇨 증상을 이제 시사하는 대표적인 소변 불편 증상들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소변을 잘 보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하나는 소변을 짜주는 펌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소변이 배출되는 출구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소변을 잘 볼 수가 있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확률적으로 이 출구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구라 하면은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이 출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립선이랑 장기는 굉장히 독특한 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커지는 장기예요. 연구를 보면 60대 남성은 전립선 비대가 있을 확률이 한 60%, 70대 남성은 70%, 80대 남성은 80%가 전립선 비대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소변 나가는 출구가 점점 더 막히게 되니까 배뇨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는 제일 많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하게 호소하는 소변 불편 증상은 요실금, 절박뇨 이런 증상들인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도 길이도 짧고, 그다음에 남성분들처럼 이렇게 전립선이라는 장기도 없기 때문에 이 소변 참아주는 기능을 골반 밑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이 소변 참아주는 기능을 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이가 들고 폐경이 오고, 그 다음에 자연분만을 여러 번 하고 이러면은 노화의 과정에서 이 골반 기저근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 압력이 올라갔을 때 소변을 참아주는 기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요실금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 소변 줄기가 그냥 좀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확 틀어막혀 가지고 소변을 이제 보고 싶은데 전혀 소변을 볼 수 없는, 우리가 그거를 급성 요폐라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갑자기 소변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응급실에 오셔가지고 소변줄을 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게 필요하실 수 있고요. 또 소변을 잘 못 보게 되면은 배에 힘을 줘가지고 소변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배에다 힘을 줘서 소변을 보면 그 압력이 위로 콩팥으로 또 전달이 돼요. 그러면은 콩팥 기능이 이제 서서히 나빠져서 만성 콩팥병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소변을 잘 못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소변이 계속 고여 있는 상태가 되니까 고인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변을 배출을 원활하게 못하면 이제 고인 소변에서 균이 계속 자라서 요로감염이 자꾸 생기게 되고요. 요로감염이 생기면 그 생긴 염증 때문에 우리가 소변 나가는 길이 부어서 소변 배출이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약이나 시술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고요. 또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 그렇게 반복적으로 요로감염이 생기면 그 요로감염 자체가 또 콩팥 기능을 나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 배뇨 장애나 소변 불편 증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꼭 그 이제 안 좋은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이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좀 뭐 안타까웠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전립선 비대. 전립선 비대라는 게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이면은 이제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생각보다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 한 분은 너무 소변을 잘 못 보고 자꾸 반복적으로 요로감염이 생기고 이래서 어르신 이거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수술하자 이러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무서워하시고 그래서 난 괜찮아, 난 소변 잘 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면서 한 5년 10년 이렇게 끌어오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중간에 계속 요폐가 생겨서 응급실도 계속 반복적으로 오시고 또 요로감염도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시다가 결국은 콩팥 기능이 다 망가져서 이제 투석을 하시게 된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초기에 뭐 비대증 수술이나 이런 걸 하셨으면은 약 없이도 소변을 계속 잘 보셨을 거고, 이제 콩팥 기능이 이제 지금처럼 나빠지진 않으셨을 테니까 투석까지는 아마 안 가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신다 그래서 처음부터 막 복잡하고 힘든 검사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오시면 제일 먼저 쉽게 해볼 수 있는 검사는 소변 검사예요. 사실은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게 뭐 소변에 염증만 있다든지 이런 증상만 가지고도 생기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먼저 찾아내면은 그런 분들은 치료도 간단하고 문제 해결도 쉽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먼저 다 걸러내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소변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 방향이나 이제 소변에 보는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본인이 실제로 한 3일 정도 소변을 몇 시에 봤고 한번 봤을 때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 한번 적어보는 배뇨일지라 그러는데요. 그걸 많이 이제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학병원에 오신 분들이 그런 검사를 이렇게 시키면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뭐 어떤 복잡하고 힘들고 이런 검사보다 이제 그 검사를 해서 치료를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단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 그거 한번 적어오라 그러면은 좀 귀찮아도 꼭 적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속 검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검사실에 있는 변기가 있는데 그 변기의 소변을 보면은 소변의 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소변 줄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소변 보고 난 다음에 이 오줌부 안에 남아있는 소변의 양, 우리가 잔뇨량이라 그러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보다 검사가 굉장히 간편한 데 비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 방향을 정하는데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검사입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해서 제일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소변 불편 증상 중에서 저장 증상이랑 하면 소변을 자주 보고 소변을 잘 못 참고 그다음에 밤에 자꾸 깨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생활 습관만 조절을 해도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딱 기본적으로 물 드시는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같은 물 중에서도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 탄산음료, 술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밤에 자꾸 깨시는 분들은 이 물을 줄이실 때도 특히 저녁 식사 시간 이후부터 주무시기 전까지는 가급적이면은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자꾸 깨시는 분들은 사실은 잠을 깊게 주무시면은 이렇게 자주 깨는 증상이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에 뭐 과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무실 때 핸드폰을 보신다든지 하는 습관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실금이 있는 분들 중에서 그 증상이 아주 심하지는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은 케겔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괄약근을 이렇게 조이는 이제 운동이 있는데 그거를 해서 골반 기저근의 힘을 키워주면은 경미한 요실금은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커피나 차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천연 이뇨제거든요. 그냥 같은 양의 물을 드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변 양을 만들어냅니다. 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마려운 걸 잘 못 참는다든지 하는 분들은 소변 양이 많아지면 당연히 소변 증상이 더 불편해지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커피나 차 이런 걸 줄이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뭐 또 커피나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끊어라 이러면 추천도 불가능하고 또 너무 잔인한 이런 얘기일 수가 있어서 커피나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뭐 하루에 한 잔 이내로 오전 시간대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맵고 짠 음식에는 그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 성분이 방광을 자극을 해서 소변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먹게 되니까 소변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비슷하게는 또 연세 있는 분들은 국찌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찌개도 맵고 짜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물로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 저녁 식사하실 때 같이 드시는 국찌개가 주무실 때 소변 증상을 많이 나빠지게 하실 수 있어서 가능하면 저녁 식사 때는 국찌개 같이 드시는 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소변 증상들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야간뇨예요. 야간뇨가 있으면 밤에 자꾸 깨야 되고 또 연세 있는 분들은 또 깨면 잠도 중간에 깊게 못 주무시기 때문에 다음날 지장이 있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저희가 뭐 물 드시는 거 조절하고 약 드시고 치료도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밤에 잠을 깊게 주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변이 조금 마려운데 잠을 깊게 주무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깨지를 않는데 잠이 얕은 분들은 소변 마려운 느낌이 오면 또 한번 화장실을 다녀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면 위생 관리라 그러는데 밤에 주무실 때 잠을 깊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저녁에 너무 과식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저녁 시간대 좀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침실에서는 주무실 때 불을 완전히 끄고 주무시고, 요즘 굉장히 안 좋은 게 연세 많은 어르신들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핸드폰은 꼭 꺼서 옆에 두고 주무시고 이러면 잠을 훨씬 더 깊게 주무실 수 있고, 그러면 야간뇨 증상이 아주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똑같은 전립선 비대가 있어도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소변 불편 증상이 생길 확률이 날씬한 분들보다 뚱뚱한 분들에서 훨씬 더 높습니다. 살을 빼시면은 전립선 비대가 있어도 소변 증상이 불편할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우리 그 소변 참아주는 요도 괄약근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케겔 운동이 요실금을 예방해주고 또 방광 기능을 안정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생각보다 케겔 운동을 이렇게 시켜보면은 잘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방법을 조금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뭐 이렇게 편하게 앉은 자세에서 변 보시다가 이 변 이렇게 끊을 때 그 느낌으로 이 항문을 이렇게 조였다가 또 풀어주고 하는 거를 한 20번 이상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좋고요. 조이고 풀고 하는 게 익숙해지시면은 한 번 조일 때 이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케겔 운동이 사실은 좋은 게 뭐냐면요, 이거를 하고 있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심심하실 때마다 자주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한 2가지 정도를 골라보라 이러면은 저는 콩, 토마토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콩에는 아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이 폐경기 증상을 완화시키고 요실금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또 콩에는 황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남성분들 요즘 많이 생기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분들한테 좋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라이코펜 성분은 전립선 비대증 진행도 늦춰주고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고, 또 토마토를 드실 때는 라이코펜은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면 훨씬 더 흡수량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를 날걸로 드시는 것보다는 뭐 볶아서 드신다든지 조리를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병원에 안 오려면 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러면은 사실 병원에 안 오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배뇨작에는 그 중에서 두 가지, 잘 싸고 잘 자고 두 가지 문제에 관여가 돼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우리 뭐 삶의 질이 아주 크게 떨어지고요. 이제 심각한 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배뇨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꼭 병원에 들리셔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콩팥이라는 게 한번 기능이 나빠져 버리면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무서운 게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지기 전까지는 전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5기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이 50% 이하, 웬만한 암의 5년 생존율이 요즘은 50% 이상이 되니까 암보다 더 무섭죠.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우리 뭐 맑은 노란색, 그 다음에 좀 진한 노란색,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보통 우리가 뭐 물 드시는 양이 적고 이러면은 소변 색깔이 좀 진해질 수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뭐 소변 색깔이 약간 진짜 선지 색깔 이런 색깔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진한 콜라색 이런 소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때는 꼭 검사를 해보시고 병원에 오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품이 생기는 경우는 단백뇨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소변에서 하루에 한 500mg 이하 정도의 단백질은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품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거품뇨가 생긴다고 내가 무슨 콩팥에 큰 문제가 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런 거품뇨 중에서 이제 거품이 아주 많이 생기고, 근데 그 거품이 변기를 내려도 거품이 잘 안 없어질 정도로 이렇게 거품뇨가 심하신 분들은 가까운 약국 같은 데 가셔가지고 소변 검사지를 사서 뭐 자가 검사를 해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많이 걱정되시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소변 검사를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콩팥이라는 게 한번 기능이 나빠져 버리면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무서운 게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지기 전까지는 전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수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다 걸러서 우리 몸 바깥으로 배출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 그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럼 우리 몸에 독소라든지 노폐물이 계속 쌓여가지고 건강이 아주 나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콩팥 기능은 혈액 검사로 알 수 있는 신사구체 여과율로 평가를 하는데요. 콩팥 여과율이 분당 60ml 이하로 3개월 이상 유지가 되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을 하고요. 증상이 없다 보니까 만성 콩팥병 상태가 돼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이미 좀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진 상태고, 거기서 조금만 더 나빠지면은 이제 투석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콩팥 이식을 받아야 된다는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요하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암보다 더 무섭죠.
5기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 한 5년 생존율이 한 50% 이하 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웬만한 암의 5년 생존율이 요즘은 50% 이상이 되니까 5기 만성 콩팥병이면은 뭐 암보다 건강 상태가 더 나쁜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만성 콩팥병이 심한 환자들은 심혈관계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져요. 콩팥병이 나빠지는 원인인 당뇨, 고혈압 같은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계 질환의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인 요독증, 심혈관 석회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들이 심혈관계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서 한 30배까지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심한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피곤할 때 생기는 증상들, 만성적인 피로, 식욕 저하, 수면 장애 이런 증상들이 생기고요. 아주 일부 분들에서 손, 발이 좀 붓는다든지 아니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이 심하다든지 그런 경미한 증상들이 많아요. 하지만 심한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몸에 노폐물이랑 수분이 많이 차기 때문에 아주 숨이 찬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쌓인 노폐물 때문에 전신 피부가 가렵고, 심한 분들은 구토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밤에 잠을 전혀 잘 수가 없고, 또 콩팥 기능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변에서 아주 진한 색깔의 혈뇨가 있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만성 콩팥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두 가지는 당뇨, 고혈압입니다. 최근에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당뇨가 있는 환자의 한 40%, 그다음에 고혈압이 있는 환자의 한 20%가 만성 콩팥병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콩팥이 정수기라 그랬는데요. 정수기 필터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콩팥이 혈액에 있는 당을 걸러주는 기능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은 당이 한꺼번에 걸러지면 필터 기능이 망가져 버려요. 반대로 고혈압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은 수압의 물을 정수기로 내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필터 기능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모두 콩팥에 부담을 줘서 콩팥의 필터 기능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검사는 소변 검사고요. 소변에서 당이나 단백질이 나오면 당이나 단백질을 걸러주는 기능이 나빠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콩팥 기능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보면 우리 몸의 신사고체 여과율을 구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의 콩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성 콩팥병이 오래되면은 콩팥 기능이 나빠지면서 콩팥이 아주 작게 쪼그라드는 그런 소변이 생깁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치료는 원인을 치료해야 됩니다. 요즘 콩팥 기능이 나빠질 수 있는 제일 큰 두 가지 원인이 당뇨, 고혈압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 혈압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주, 금연, 그다음에 적절한 식생활,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이런 생활 습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콩팥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콩팥 기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건강 보조 식품이라든지 쓸데없는 약 복용 이런 걸 줄이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콩팥이 그 필터 기능을 못하니까 보조적인 방법으로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거를 투석이라 그러고요. 혈액 투석은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몸 바깥으로 빼서 투석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주는 그런 치료를 하는 거고요. 복막 투석은 배를 둘러싸고 있는 복막이 그런 또 필터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다가 투석을 집어넣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5시간 정도 지나면은 배 안으로 걸러집니다. 그러면 그 걸러진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배출을 시키게 되는 거죠. 혈액 투석의 제일 장점은 이거를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 3번, 한 4시간 정도 병원에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몸이 이제 병원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 여행도 멀리 못 가고 계속 이제 병원 근처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투석하고 투석 중간 시간이 한 평균 한 이틀에서 3일 정도가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노폐물 배출을 할 수는 없으니까 수분도 계속 몸에 쌓이고 노폐물도 몸에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 투석하고 투석 사이에는 수분 섭취라든지 음식 섭취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잘 조절을 하셔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막투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그냥 혼자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생활 같은 거는 더 편하고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걸 병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집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고, 또 스스로 이거를 배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투석액을 집어넣고 또 시간을 잘 지켜가지고 투석액을 빼고 이래야 되는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복잡한 절차를 할 수 있는 수행 능력이 되시는 분들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좀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게는 한 대여섯 번까지도 복막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귀찮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투석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기 때문에 아주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투석을 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를 원하시고, 다니시는 병원에 대부분은 이제 신장 이식 대기자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신 상태예요. 한 80% 이상은 다 그걸 대기를 걸어 놓으신 분들이고, 하지만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주는 거 아니면 신장이 구해질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의 한 10% 미만이 이식 수술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통계적으로는 콩팥을 한 10년 이상 사용할 확률이 70%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굉장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식을 하고 나서 바로 거부 반응이 오시는 분들은 뭐 한 1년 이내에도 이식받은 콩팥이 죽어서 떼내고 이제 이런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뭐 이걸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콩팥 이식이 뭐 이제 잘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지가 불과 한 20-3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콩팥을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일단은 이제 투석 이렇게 치료를 이제 받게 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나라 이제 산정특례 이제 대상이 되거든요. 의료보험보다도 더 많이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투석을 받는 분들은 장애인으로 이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복지카드라든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라든지 자동차 구입할 때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콩팥 기능을 위해서 제일 좋은 습관은 물을 어느 정도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요즘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탈수 같은 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콩팥 기능이 나빠질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오히려 이런 여름에는 조금 더 충분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술, 담배 이런 거는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원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체중 관리,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이 콩팥 기능을 더 안 나빠지게 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약 중에서는 흔히 먹는 약인데 콩팥 기능을 아주 나쁘게 할 수 있는 약이 진통소염제, 이런 약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콩팥 기능이 아주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좋고, 꼭 드셔야 되는 경우는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음식은 염분이 많이 들어있는 짠 음식이에요. 염분에는 나트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나트륨 성분이 콩팥 기능을 아주 많이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음식이 라면, 간장, 장아찌류, 그다음에 소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만성 콩팥병에 있는 분들은 하루 염분 섭취를 5g 이하로 제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이에요. 칼륨은 우리 몸의 농도가 높아지면 심혈관계 합병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녹황색 채소, 시금치, 상추, 호박, 오이 같은 음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일 중에서는 바나나, 수박, 멜론, 키위, 아보카도, 참외 같은 과일들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잡곡류, 콩류, 감자, 고구마 같은 곡물류에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단백질도 신사고체에서 걸러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너무 고량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이 단백질 섭취를 체중 1kg에 0.6g 이하로 제한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이 많은 음식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인이 많은 음식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의 탄성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심혈관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우유, 아이스크림,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이나 조미료나 청량음료 같은 그런 기호식품들에 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콩팥은 한번 기능이 나빠지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빠지기 전에는 증상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평소에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되고요. 이 만성 콩팥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혈압, 혈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또 소변에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심한 거품료가 있다든지 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병원에 한번 나오셔서 간단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